6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대체로 우세했지만 미국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낮춘 데 이어 중국의 부양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모두 1%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미국 경제 지표 호조와 북해산 원유 공급 감소에 따라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보다 85센트 올라 배럴당 80달러 2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가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완연한 회복세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난달 내구재 주문도 석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켜줬습니다. 유로그룹이 구제금융을 요청한 스페인에 유럽 재정안정기금을 통한 1,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유럽 안정화기구 ESM을 도입하기 전까지 EFSF를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EU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죠.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간밤 뉴욕 증시는 관망 심리가 우세했지만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호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오랜만에 지표 덕분에 지수가 웃었는데요. 다만 이벤트에 대한 확인 심리가 여전하다 보니 이날 거래량은 평소보다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EU 정상회담 전에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오늘 순서는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1%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는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모두 호재로 작용했다고 하죠. 어떤 지표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표가 엇갈리게 발표되는 날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는 지표 모두 호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뉴욕 증시가 안정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역시 EU 정상회담에 대한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현재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월 내구재 주문과 잠정주택 판매 5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5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1%가 상승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0.5%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견이 됐지만 이보다 2배 수준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4월에는 0.2% 내구재 주문이 줄어들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5월 들어서는 반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 제조업의 경기 진단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본재 주문이 1.6% 증가했고 운송 부분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0.4% 증가한 수치로 세부 항목에서도 그런 현재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5월 잠정주택 매매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101.1로 전월 대비 5.9% 2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4월 수치는 5.5% 하락한 수치였습니다. 기분 좋게 현재 반전세로 돌려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두 자릿수인 13.3%가 오르는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재 시중의 모기지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수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외국인들의 수요도 가세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구재 주문과 잠정주택 판매 3월과 4월, 5월 수치를 보면 한 달 걸러서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기조적 추세 판단은 아직은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독일의 2위 은행인 코메르츠방크가 선박금융과 상업 부동산 대출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죠.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독일의 대형 은행마저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자구책을 단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 중에서 가장 네. 본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독일의 가장 그 대형 은행 중에 도이치방크와 코메르스방크를 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메르스방크가 선박 금융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상업 부동산 대출 사업도 포기하겠다라는 선택을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선박 금융 부분이 그 경기와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선박 금융의 전통적인 강자인 그리스의 해운 산업이 위기로 들어가면서 선박 발주가 예년보다 40% 가까이 현재 급감하면서 이쪽에서 수익이 거의 현재 나오지 못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메르스방크는 자회사인 유로하이퍼를 통해서 그동안 상업부동산 대출 사업을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쪽에 집중을 했는데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상업부동산 이 지역의 내용들이 눈덩이처럼 손실이 부풀려지면서 현재 손실이 크게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코메르스방크는 이 핵심 사업 두 분야를 현재 도려내겠다라는 그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무디스가 지난 6월 6일 날 신용등급을 A3로 코메르스방크도 강등을 시켰습니다. 현재 코메르스방크는 내부적으로는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뭐 독일의 은행도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걸 좀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 조치로 글로벌 해운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다른 은행에 미칠 파장은 어떤가요? 이것이 이제 그 대형 은행의 구조 네. 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코메르스방크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독일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182억 유로를 받은 경험이 있고요. 부실이 커진 드레스드너 방크를 인수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독일의 2위 대형 은행으로 자산이 6,618억 유로에 달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61조 원에 달하는 은행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핵심 사업을 포기했다라는 것은 현재 그만큼 현재 이 독일의 은행들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럽 지역은 이 선박금융과 선박보험, 그 다음에 선박재보험 이런 쪽에 강한 금융회사가 많았습니다. 선박과 관련된 재보험사는 스위스의 스위스 리를 둘 수가 있고요. 선박금융의 1위는 코메르스방크, 선박 보험 부분은 프랑스가 2위를 현재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도 최근 경기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불확실한 부분을 크게 올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오늘 밤이면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막을 열죠. 내일 이 시간이면 회담 결과에 대해서 좀 다뤄드릴 텐데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증시가 실망과 기대 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교차하면서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엇갈린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벽에는 그래도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성과가 없으면 시장에 강한 충격파가 올 것이라고 현재 강한 경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지만 독일은 현재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몬티 총리는 일요일까지도 협의가 필요하다면 남아서 협의에 참여하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현재 마인드를 고취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메르켈 총리가 현재 독일의 의회에서 부채의 공동 변제나 유로본드 도입 적절하지 않다라고 다시 확인한 만큼 28일과 29일 열릴 EU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독일과 어제죠.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어떠한 깊숙한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잠깐 만났었는데 여전히 메르켈 총리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 패키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일이 이에 화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재원 이런 부분에 부담이 크지 않다면 원론적으로는 독일이 올랑드 대통령의 이른바 성장론, 성장해법 이런 쪽에는 이제 손을 들어주는 흐름이고요. 프랑스가 현재 재정 주권을 상설관리감독기구에 내놓기는 현재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고 EU 쪽에서는 은행 동맹에 영국이 현재 불참하겠다라고 이미 통보를 한 상태여서 회원국들의 중지를 모으기가 현재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독일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시간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현재 저버리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복지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영국 정부가 조건 없는 복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정책의 근간은 선택적 그리고 자립적 복지 정책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캐머런 총리의 일성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 보수당의 당수로서 당초 취임 당시에는 온정적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그런 유연한 복지 정책을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180도 바꾼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 17개 항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실업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것을 삭감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 실업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주당 9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 정도를 주던 것도 이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수당을 장기로 이제 받는 장기 실업자에 대해서는 주소가 있는 주소지 또는 도시에서 강제로 취락정비 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는 취지가 강하게 현재 묻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캐머런 총리는 이를 통해서 복지정책 개혁안을 통해 1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 원의 복지 예산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긴축 이행에 다소 피로감이 있는 국민들이 이를 잘 받아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현재 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캐머런 총리의 복지정책 개혁안의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다소 네. 이제 노출이 되고 있고요. 야당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물고 늘어질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선택적 복지 이런 쪽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안전망의 약자인 경우에는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행 과정에서 예외가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소 현재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더블 딥으로 들어가면서 경제 살리기에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캐머런 총리가 다소 좀 조급한 부분이 이런 복지 정책에도 녹아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 영향 자세하게 짚어봐 드리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간밤 지표 호재로 글로벌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좀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는요, 차라리 뭐 미국장 맞추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네.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우 증시가 오르더라도 지금 코스피가 계속 연이틀 뭐 오르지 않는 그런 장세가 맞습니다.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하면 거의 도사 레벨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뭐 다우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경제지표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주택 판매 호조가 나왔고요. 그런 점 자체가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은 EU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존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경계심이 작용하면서 상승폭 자체를 축소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서도 일단은 외국인의 뭐 순매수 자체 포지션 자체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관망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장중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뭐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요. 꾸준히 비중 자체를 뭐 주식 60%를 유지를 하시면서 약간은 종목 갈아타기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자기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안에 IT 부품주 그래서 뭐 코스닥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 시점에서 그런 종목들 한 개씩은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을 나기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내 증시 흐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뭐 코스피 지수도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장중 1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심기현 대표님,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뭐 어제장 장 초반에는 좀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좀 악재 속에서 투자 심리 불안에 따른 하락세가 나왔지만은 삼성전자가 비교적 좀 장 후반에 좀 막판에 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의 낙폭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는 0.01% 하락한 코스피가 1817.66포인트에서 마감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은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불안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단기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도 좋은 그런 흐름 보였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것은 각각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올랐지만 셀트리온은 급락세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부진을 유발했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7% 하락한 483.03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 속에서 거래소 시장의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좀 관망서적인 분위기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및 그리고 여러 가지 업종과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부진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자동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모두 3% 이상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자동차 업종,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여러 대형 업체들까지도 좀 하락폭 커지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 실적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거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유럽 재정위기 리스크로 인해 갖고 소비 심리 악화했다는 우려감이 현대 기아차의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대표적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인 BMW 역시나 여러 그 금융기관에서 신용 등급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지금 하향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기아차 역시나 악재로 좀 작용하는 모습 보였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그 밖에 약세 업종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장, 내수주 그리고 철강, 건설, 금융, 은행주 중심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전기전자 업종도 막판에 역시나 삼성전자 효과를 인해 갖고 강세 흐름 그리고 통신 업종도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 좀 개선이 되면서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2.4%대 상승 흐름 보였고 LG화학 0.3%대 그리고 NHN이 3.6% 그리고 KTNG가 1.1%대에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삼성화재는 1.9%, SK텔레콤이 0.4%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말씀해드렸던 현대차 3.1% 하락 그리고 기아차 3.2%, 현대모비스가 1.6%, 현대중공업이 0.3% 그리고 삼성생명, 신한지주가 0.8%, 0.2%대의 하락 흐름 보였고 SK하이닉스도 1.3% 하락 그리고 KB금융도 1.7% 하락 흐름 보이면서 거래소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엇갈린 양수 속에서 어제장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소 대비 코스닥 쪽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긴 했는데 어제 코스닥 쪽에서 업종별 흐름은 어땠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과 좀 하락 엇갈린 업종별 흐름 보였는데 먼저 코스닥 강세 업종 같은 경우는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상승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터 관련주들의 몇몇 종목군들 어느 정도 좀 급등 양상 보이면서 관련된 업종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정리해드리겠고 기타 서비스 업종과 정보기기 업종, 기타 제조 업종 등도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제약 업종도 하락세 보였고 그리고 운소 장비 부품 업종 역시나 거래소 시장의 약세 흐름과 함께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감하였고 음식료 담배와 그리고 비금속 업종도 약세 흐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대장주 셀트리온은 4.8%대 급락세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 보였고 서울반도체는 1.6% 하락 그리고 파라다이스 3%대 안내비 0.6% 위메이드가 0.8%대에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0.7% 상승 그리고 젠백스 0.1% 골프존이 1.8% 메디포스트가 2.3%대 그리고 차바이오인이 3.3% 성광밴드가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조금은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의 업종별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특징을 찾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그 중에서도 네. 고른다면 일단은 예림당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림당 같은 경우에 일단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면 일단 어린이용 학습 만화에 어느 정도의 거기에 매출을 많이 내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아인스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을 하는 회사 자체를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림당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유지를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약간의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일단은 무선 충전 관련주를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무선 충전 관련주라고 하면 일단은 RF텍이라든지 크로바이트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일단은 애플의 아이폰 5에 대한 어느 정도 무선 충전 기술 자체가 도입이 될 거라는 그런 소식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 흐름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에 알려졌는 사실이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3에 대한 무선 충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판매를 할 것이라고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간에 이번 달 말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 초 그리고 다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는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도입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관심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이마트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게 아니고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5만 원이 깨지면서 지금 최저가에 지금 도달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저가가 됐는데요. 일단은 새 주인 찾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MBK 파트너스로 인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판단하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과 같이 전략적 제휴를 원했지 지금 MBK 파트너스 같이 재무적인 어느 정도 투자자를 원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자체가 이번 달에 4포인트가 하락하면서 101을 기록했습니다. 101을 기록했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일단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일 기준으로 확장기라든지 아니면 수축기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101을 기록했다는 건 아직까지 확장기지만 아직까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라든지 그런 음식료 같은 업종에 투자를 하실 때도 항상 경기 방어주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가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데 상승폭 자체가 좀 더딜 수도 있다. 그런 반응으로 한번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군의 그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약 17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SK이노베이션 이란발 석유 수입 중단에 따른 가장 피해 종목으로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낙폭이 커지는 모습 보였는데 외국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강하게 좀 매수해 줬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밖에 포스코에 대해서는 138억 원대, 그리고 제일모직이 76억, KTNG가 13억 원, 그리고 GS 리테일에 대해서 70억 원의 매수를 보이면서 어제장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인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종목별 전략에 좀 집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7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급등세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LG화학 역시나 250억 원대 매수를 꾸준하게 해준다라는 점, 또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220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시각이 조금은 겹쳤다라는 거, 유통주 중심으로 역시나 GS 리테일 쪽으로 매수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29억 원 매수, 그리고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125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세가 조금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먼저 외국인이 현대차에 대해서 53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다라는 거, 기관 역시도 기아차에 대해서는 7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어제장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러한 매물을 좀 받아주고 있다는 거,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270억 원 매도,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170억 원대, 기아차 140억 원대, LG화학 13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기아차 외에도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시각이 조금은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 밖에 현대중공업 190억 원대, KB금융 170억 원대, CJ제일제당에 대해서도 11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이면서 어제장 그동안 좀 선전했던 음식료 업종의 약세 흐름이 바로 기관 쪽에서의 시각 변화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봤는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예. 코스닥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휴비츠라든지 차바이오엔, 그리고 위메이드, 크루셜텍, 게임빌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의 상위 종목 보시면 넥스콘테크라든지 성광밴드, 게임빌이나 SN, 그리고 다음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일단 휴비츠 같은 종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제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안경 광학으로 좀 유명한 회사죠. 안경 전문 그런 광학 렌즈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시그널이 보이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약간은 크게 확대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위에 상승하면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위에 쪽에 지금 상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뚫렸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세를 낼 수 있는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실 때는 상당히 양호한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 일단 엔터주를 들 수가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2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SM 같은 종목들, 로엔 같은 종목은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의 지금 분위기가 일단 기대감에 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적으로 시장 자체 실적 자체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지금 경기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잘 없다. 그렇게 딱 단련지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일단은 코스닥 매매 이제 매도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순매도 종목들 살펴보시면 다음이라든지 성강밴드, 파라다이스, 태광 같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라든지 ICD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네오위즈 인터넷 같은 종목도 눈에 띄는데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은 상승 뒤에 나오는 피로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께 좀 예, 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에 뭐 현대차, 기아차가 골고루 올라왔었는데 그동안 뭐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팔다 보니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자동차 관련주 앞으로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수급을 네.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 현대 3인방 자체가 지금 다 빠졌었죠. 그래서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자체가 다 빠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도 낙폭 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뭐 해외 판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내 내수 판매에 대해서 지금 조금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국내 어느 정도 경기 자체가 조금 위축되지 않았나. 제가 처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소비 자체가 5월달, 6월달 들어서는 지금 4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소비 심리 자체가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수 판매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감소를 하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이 주가 자체를 그전에 많이 수급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방어가 되지 않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저가에서 사서 고가에서 팔게 된다면 고가에서 사는 뭐 이렇게 매집 기관이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코스피 지수 자체도 외국인 2000포인트까지 극심하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피로감 자체를 기관이 방어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관 자체가 지금 방어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기관이 방어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삼성전자 주가 흐름도 어떻게 보시는지 신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좁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세 상승보다는 지금 시점 박스권에서의 지지부진한 흐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전차 군단 2분기 실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좀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차 군단 IT라든가 자동차 이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 요인이 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전차 군단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이슈를 보였던 종목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역시나 이제 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쪽은 이제 바로 운수장비 업종인 자동차 종목들이죠. 네. 좀 하락이 좀 폭이 컸었기 때문에 투자자들 분들께서 좀 혹시 이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포트를 편입을 하고자 했었으나 네.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못했던 분들 혹은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좀 하락의 좀 어제 이유를 좀 보자면 사실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대자면 뭐 유로존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럽에서의 어떤 영업 환경 부분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파업의 가능성도 사실은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 좀 이유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어제 같은 경우 그제 전일 시티그룹에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좀 보고서가 나왔는데 좀 좋지 못한 보고서가 사실은 좀 나왔었습니다. 뭐 BMW에 대해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이러한 또 리포트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국내 자동차 업체의 또 악재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시티그룹에서 또 이러한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토요타 그 일본의 그 자동차들의 어떤 약진 부분 그래서 토요타 경쟁업체죠. 우리 한국 국내 현대기아차의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측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러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국내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약간 시들해지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렇게
포트를 좀 편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글로벌 펀드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우리나라 종목들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를 또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도요타 이런 쪽도 또 편입을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동안 많이 수익이 났던 부분을 또 매도를 하고 도요타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러한 또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러한 또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주식을 또 매수를 하고 그 삼성전자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를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러한 글로벌 펀드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또 차치하고 나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부분을 좀 보자면 2분기의 실적 부분은 사실 좋을 걸로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현대차 같은 경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지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주가의 좀 조정의 폭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월봉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자동차 종목들 거의 3년 동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루의 어떤 좀 최근에 이제 좀 급락, 좀 빠른 좀 하락이 맞긴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조정 구간에 있다 생각을 하고 포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자동차 종목을 좀 포트에 편입 못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질 때 서서히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대로 좀 보유 전략을 좀 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자 하신다면 한 20만 원, 제가 매수가는 좀 22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가격선을 뭐 딱 정확히 지킨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할 때 서서히 자동차 종목들은 좀 포트에 편입을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매수가는 22만 원은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뭐 단기적인 1차적인 목표가 2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22만 원. 이 부분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이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나온다면 22만 원대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다음에는 이제 하이마트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 한 이틀, 2, 3일 전이었죠.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제 MBK 파트너스가 선정이 좀 되면서 기대했던 롯데 쇼핑에서 선정이 되지 않으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이제 그 재무적 투자자죠.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좀 M&A 시장을 좀 보자면 사실 이제 책임지고 사업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이를테면 이 하이마트를 좀 치자면 롯데쇼핑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그런 전략적 투자자가 좀 줄어들고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라는 건 바로 이제 돈을 대가지고 이자 수익을 본다든가 자본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내야 하는 이런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마찬가지죠. 이러한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러한 또 알짜 기업체를 인수해서 또 과다한 뭐 배당을 받아간다든가 뭐 주요 자산을 뭐 좀 빼먹으면서 어떤 그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킨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 M&A 시장에서. 물론 현재 MBK 파트너스와 하이마트의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한 또 사실은 우려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주당 한 7만 원대 후반대를 이렇게 제시를 한 반면에 MBK 파트너스가 주당 한 8만 원 이상, 8만 2천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대를 걸었던 롯데쇼핑과의 어떤 시너지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무산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MBK 파트너스가 되고 나서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선정부 전 회장의 횡령이나 배임 혐의 이 부분 때문에 좀 표류되어 왔던 어떤 경영이라든가 그리고 영업의 어떤 정상화 부분, 그리고 안정성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은 이런 부분은 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자면 1분기 당연히 실적이 좋지 못했고요. 뭐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결과이고 2분기 때도 당연히 실적이 좀 좋지 못할 겁니다. 이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3분기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M&A가 완료가 되고 나서 어떤 영업의 정상화, 경영이나 이런 부분 안정성 이런 부분 확보가 된다면 3분기 때부터는 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신규로 좀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M&A 이 부분 완료가 되고
주가의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을 좀 확인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친저점 상태죠. 상장 이후에 가장 싼 가격 상태까지 5만 원까지 좀 이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만 원 선의 어떤 안착 과정, 5만 원을 좀 지켜준다 이러한 흐름이라든가 또 M&A 완료 이후에 어떤 경영의 안정화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수가나 이런 부분은 제시를 해드리지 않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뭐 5만 원 선이 좀 지켜주는지 바닥을 좀 다지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이마트는 바닥을 확인 후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감독원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하락과 맞물려 대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문제와 관련해 이들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집값이 하락해 대출 총량이 규제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곧바로 대출 회수에 들어서지 않고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탕감하고 금리를 다소 조정한 이후에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권 원장은 서울경제신문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에 걸쳐 단독 보도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 최근 담보 안정 비율 상승에 따른 하우스푸어의 상환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담보 인정 비율 상승 시 직접적인 대출 회수보다는 분할 상환 대출로의 전환, 금리 조정 후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원활한 상환을 유도하겠다며 현재 금융권 평균 담보 인정 비율은 46.7%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회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40년까지 700만 명이나 급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문제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15세부터 49세까지 인구가 현재 3,500만 명 수준에서 2040년이면 2,800명대로 700만 명이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세부터 64세 연령대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세는 이미 2년 전 서울, 부산 등에서 게시돼 내년에는 대구, 전북, 경북으로까지 번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7일 장래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현재 서울의 생산 가능 인구는 0.44% 감소했습니다. 부산과 전남 역시 각각 0.59%와 0.03%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40년부터 2,887만 명 수준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는데요. 이에 따라 2040년이 되면 전남에선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자가 108.8명에 이르러 일하는 사람보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경북과 전북, 강원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피부양자의 수가 각각 94.3명에서 97명 1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다음 달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산업 현장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계속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발 경제 위기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의 소나기식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조만간 또 한 차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력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추가로 평균 4%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번에 6에서 7%가량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업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이미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기업들에게 이 같은 집중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이중의 부담으로 기업의 실적 악화와 경기 호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더구나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고 정부의 절전 대책에도 적극 협력해 왔는데 마치 기업들이 전력난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적인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2금융권에서도 앞으로는 포괄근저당이 사라진다는 소식인데요. 포괄근저당의 개념을 비롯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저당이란 우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취득한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으로 현재 이금융권의 경우 포괄 근저당을 규정하는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이어 보험,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이 금융권도 포괄 근저당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출에 비해 과도하게 담보를 잡던 금융계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층도 포괄 근저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주택이 압류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은행이 은행법 개정 이후 약 1년 반의 기간에 걸쳐 포괄 근저당을 한정 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 것에 비춰볼 때 이 금융권도 실제 포괄 근저당이 사라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신 금감원은 포괄 근저당과 관련된 분쟁 조정이 접수될 경우 대출자의 이익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 담당부서는 문서상 포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대출 정황과 금융회사의 관리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상 한정 근저당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사회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